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제곱 분포의 용도 중 첫 번째인 단일 모집단의 분산을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카이제곱 분포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카이제곱은 z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것이고, 이것은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카이제곱 값에 뮤를 x바로 대체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카이제곱 값은 또다시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자 부분을 좀 바꾸면 되는데, 분자 부분에 n-1분의 n-를 같이 곱하게 되면 이 부분은 표본의 분산 s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 카이제곱 값은 시그마 제곱분의 n-을 곱하기 s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x바를 이용해서 뮤를 추론하기 때문에 지금 이 x바로 만든 카이제곱 값은 자유도 1을 잃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 카이제곱 값, 지금 여기 x바로 바꾼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카이제곱 값에서 표본 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n-을 자유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따라서 요 카이제곱 값은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요 카이제곱 값은 한 모집단 분산의 변화를 검정하거나 또는 그 분산의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통계량이 됩니다. 자, 이제는 한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강도에 대한 표준 편차가 10이었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10이고 이거를 분산으로 바꾸면 기존 모집단의 분산은 100이었다는 얘기죠. 과연 분산이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에 샘플링한 15개 제품의 표준 편차가 14.5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즉 표본의 분산은 이걸 제곱하니까 210.25가 되겠죠. 이 정도 결과를 가지고 과연 기존보다 분산이 또는 표준 편차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가설식을 한번 설정해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분산으로 이제 가설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귀무 가설은 기존의 모집단의 분산은 100에서 변화가 없다. 대립 가설은 아니다. 이제 모집단의 분산은 100보다는 더 증가했다 라는 것이고요. 표준 편차로 쓰게 되면은 모집단의 분산은 10에서 변화 없다는 것이고, 대립 가설은 모집단의 분산은 10보다 더 증가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는 이 문제의 임계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값이란 귀무 가설이 맞다면 얼마 이상의 증거랄까 결과는 나오기 어렵다 하는 값들을 임계값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는 표본의 개수가 15개니까 자유도가 14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임계값을 구하게 됩니다. 유의 수준 알파가 5%이므로 거기까지 누적 확률은 95%인 그런 위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누적 확률이 95%이고 자유도가 14인 카이제곱 분포에서의 임계값은 23.685가 됩니다. 카이제곱 분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알파가 5%인 이 한계선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은 게 23.685가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만약 귀무가설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이 100이라는 것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이 귀무가설이 맞다면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이 카이제곱 값은 23.685를 넘기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이제곱 값이 23.685를 넘기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표본에서 구하는 분산을 이용해서 구한 이 카이제곱 값이 23.685를 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귀무가설이 맞다고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좌우에 이 자유도에 해당되는 15-1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요, 이건 똑같은 것이죠. 이 좌변이 이렇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분의 s 제곱이 남게 될 겁니다. 오른쪽은 14분의 1을 여기다 곱하니까 오른쪽은 1.6918이 됩니다. 즉 귀무가설 모집단의 분산이 100이다 라는 이 말이 맞다면, 즉 분산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말이 맞다면 여기 표본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보다 1.698배 이상 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까 모집단의 분산이 100이었다는 게 귀무가설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맞다면 표본에서 구하는 분산은
이거의 1.6918배인 169.18 이상 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이제 표준편차로 바꿔보면요. 귀무가설이 맞다면,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 귀무가설이 맞다면 표본에서 구하는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죠. 13 이상 되기는 어렵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무가설이 맞다면 유의수준 5%에서 임계값, 카이제곱에 대한 임계값은 23.685를 넘기 어렵고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분산은, 표본에서 구하는 분산은 169.18을 넘기 어렵다는 뜻이고, 표본에서 구하는 표준편차는 13 이상 되기는 어렵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표본에서 구하는 통계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표본에서 15개 뽑아가지고 구한 표준편차가 14.5라고 돼 있으니까 이 값을 여기다가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는 모집단의 분산 10의 제곱이 되고요. 위에는 자유도 15 빼기 1,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 14.5를 제곱한 값이 되는 거죠. 바로 얘가 검정 통계량이 되는데, 이 값이 만약에 귀무가설이 맞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23.685를 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9.435가 나온 것이죠. 이 검정 통계량 값은 임계값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귀무가설이 맞다면 나오기 되게 어려운, 즉 분산의 변화가 없다면 나오기 어려운 그런 결과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 즉 모집단의 분산은 기존보다 더 커졌다라는 대립가설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미니 탭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미니 탭에 단일 표본 분산이란 메뉴에 들어가 보면은 이와 같은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표본의 표준편차 또는 표본의 분산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 편하게 하려고 분산보다는 표준편차로 이 식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표준편차는 14.5라고 넣고요. 우리가 검정하려는 그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10이라고 넣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표본의 분산을 선택하게 되면은 표본의 분산은 210.25라고 넣어야 되는 것이고, 모집단의 분산은 100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존보다 더 산포가 커졌냐라는 걸 이 옵션에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의 개수가 15개였기 때문에 자유도가 14인 누적 95%에 대한 유의수준 알파가 5%였으니까요. 임계값은 23.685가 나왔고요. 여기 나오는 검정 통계량 29.43은 이 임계값을 넘어간 그런 증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귀무가설이 맞다면 이 아래쪽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계값을 넘은 그런 검정 통계량이 나왔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틀렸다, 분산은 더 커졌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임계값을 넘어가는 그 면적인 그걸 P밸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면적은 0.9%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귀무가설이 맞다면 이 정도의 검정 통계량은, 이 정도의 샘플은 한 0.9% 정도 확률로 밖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한 그런 결론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실내구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내구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차시에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실내구안이 어떤 의미인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실내구안을 구할 때는 좌측, 우측 한계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양측 검정일 때 얘기고, 지금 이 문제는 더 커졌느냐라는 단측 검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 왼쪽 부분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또 양측 검정일 때는 유의수준 알파를 좌우로, 여기도 2.5%, 여기도 2.5%를 남겨두게 되지만 이 경우는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왼쪽에 5%가 모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 하니까 95%가 되겠죠. 자유도는 15-1이니까 14가 됩니다. 즉 요 카이 제곱 값은 여기 있는 요 임계값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3.685를 넣고요. 여기 자유도는 14를 넣고 표본의 분산은 14.5의 제곱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계산된 값이 124.28이 되고요.
즉, 이 표준편차, 표본에서 구한 표준편차를 적용해 봤을 때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소한 11.14는 넘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미니탭에 나와 있는 이 결과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금 규모가설은 시그마는 10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표본에서 구한 표준편차 14.5를 여기다 적용시켜 봤더니 최소한 95% 신뢰 수준에서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11.1은 넘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귀무가설 10보다는 더 표준편차가 증가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확실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분산이 더 작아졌는가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모집단의 분산이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3%를 계산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15개의 제품에 대한 표준편차가 8, 즉 분산은 64가 된 것이죠. 과연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개선 후에 제품의 산포가 기존보다는 더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걸 한번 검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유의수준 알파는 여전히 5%로 하겠습니다. 그럼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더 작다 문제니까 대립가설이 분산은 100보다 작아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표준편차로 하게 되면 시그마는 10, 시그마는 1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한 인계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는 여전히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수준 알파는 5%가 되는 거잖아요. 아래쪽 면적이니까 그대로 누적이 5%인 그 위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위치는 카이제곱 값으로 6.571 정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귀무가설이 맞다면, 산포의 변화가 없다면 여기서 구하는 카이제곱 값은 6.571을 좌측으로 넘어가긴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자유도가 14인 카이제곱 분포의 그림이고요. 귀무가설이 맞다면 여기 임계값 6.571을 넘어가는, 좌측으로 넘어가는 그런 증거는 나오기 어렵다. 즉 분산이 더 작아져야만 6.571보다 더 작은 그런 검정 통계량 값이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검정 통계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에 이 자유도와 분산과 또 모집단의 분산 이런 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이 값은 8.96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귀무가설, 모집단의 분산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임계값인 6.571을 왼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검정 통계량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귀무가설이 맞기 때문에, 즉 분산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래로 넘어가지 않고 이 오른쪽에 검정 통계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도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분산이 더 작아졌다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그냥 귀무가설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15개 표본의 표준편차가 8이 아니라 6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은 확실히 대립가설 선택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8 대신에 6을 적용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검정 통계량 값이 5.04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임계값을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대립값을 선택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미니 탭을 갖고 한번 풀어볼 건데 우선은 표준편차가 8인 문제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검정 통계량 8.96은 임계값 6.571을 넘어가는, 즉 아직은 귀무가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임계값 검정 통계량 왼쪽 부분이 이제 p-밸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좌측 검정이니까요. 따라서 이 왼쪽 면적은 16.6%고 이것은 유의수준 알파 5%보다 충분히 더 크기 때문에 아직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또 실내 구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건 이제 좌측 검정이니까 실내관의 오른쪽 부분만 살아남게 되고 최대 이거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알파는 5%가 되겠죠. 자유도는 14니까 바로 이 임계값이 됩니다. 이 임계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 위에는 15-1, 그 다음에 여기는 표본의 분산을 넣게 되면 다음 같은 값이 될 겁니다. 그 값은 136.36이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지금 나오는 표준 편차 8, 뭐 분산은 64를 적용해 봤을 때 모집단의 분산은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136.36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걸 표준 편차로 바꿔 보면은 11.677이 나오게 되고, 미니 탭에 나오는 건 바로 그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요 표준 편차를 적용해 봤을 때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최대 95% 신뢰 수준에서 11.68 이하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귀무가설은 시그마는 10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때 이제 표준 편차 8을 여기다 적용시켜 보게 되면 95% 신뢰 수준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최대 11.68 이하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얘가 10을 초과해서 이거 이하이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증거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분산이 기존보다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본에서 구한 표준 편차가 8이 아니라 6이라고 한다면, 그럼 저 아래 그 결과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검정 통계량이 8.96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6을 적용하게 되는 건데, 그럼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인계값을 좌측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요 면적은 1.5%로 되게 작아집니다. 즉 5%보다 더 작아졌기 때문에 대립가설 선택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뢰관의 폭도 당연히 바뀌겠죠. 여기서 8 대신에 6을 적용하게 되면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최대 크기는, 상한선은 76.7이 되고요. 표준 편차로 바꾸면 8.76이 됩니다. 즉 표본에서 구한 표준 편차가 6이 나오게 되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8.76 이하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요, 이제 8이 아니라 6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한 그 신뢰관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8.76 이하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 분명히 10보다는 더 작다, 대립값을 선택할 만한 근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모집단의 분산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